안녕하세요. 피노키오 쌤입니다. 자, 오늘 피노키오 쌤이 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줌에서 설명회 주제는 사고력 수학과 팡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 저학년과 초등 입학 전인 유아 부터 초등 저학년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수학 설명회이기 때문에 입학 전에 알아두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되는 수학 로드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들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사고력 수학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들은 다 똑같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사고력 수학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님들의 질문 중에서도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 이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떤 교재 한 다음에 그 다음 교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고력 교재의 라인업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팡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팡세가 피노키오 쌤은 1031 전에 팡세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피노키오 쌤과 팡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두면 약이 되는 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아 때부터 아이들이 수학을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입학과 함께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해야 한다면서 자꾸 아이들에게 이 수학을 들이밀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아 수학이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의 초등학습에 있어서 좀 세분화한 다음에 이것을 조금 그 초등학교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좀 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유아 때는 놀이 중심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놀이로 접근해야 된다, 학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아 때 많이 접하는 수학을 갑의 교구 수학 또는 이렇게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표 수학을 하시게 되는데 갑에는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 엄마들이 부담스러울 뿐더러 이것을 엄마표로 진행을 한다는 게 엄마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지 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엄마표 수학으로 아이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연산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했었던 저와 어머님들이 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학교 세대라고 해서 이렇게 엄마 때 했던 그런 연산을 공부를 하게 시키면 연산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수학은 반복되는 계산이구나 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수학이 엄마표로 진행을 하다가는 조금 이렇게 기본 바탕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갑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갑에도 많이 시키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어머님들께서 흔들리는 게 바로 마케팅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흔들림, 불안함을 조성한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이냐? 적기 교육이라는 것에 되게 많이 어머님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자,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면 적기 교육은 꼭 그 당시에 안 하면 아이가 실패하고 도태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이것을 푸시를 하고 그 시기에 이것을 해주게 된다면, 개발시켜 준다면 아이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사교육 시장에서는 마케팅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만들기 때문에 엄마들을 더 불안하게 해서 아이들의 수학을 유아 때부터 빨리 푸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유아 때 이렇게 수학을 접근할 때 저는 사고력 수학을 접근하기 전에 준비사항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아 때 늦어도 한 6세부터는 대체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력 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이라는 걸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아이들한테 손에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연필을 하나 잡는 것도 되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가는 연필을 먼저 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 이 조작 능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손끝이 조작 능력이 가능할 때까지 무엇을 주냐면 좀 두꺼운 색연필을 줘서 잡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때 연필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연필도 조금 무르기가 좀 다양한 것, 처음부터 HB를 줄 것이 아니라 2B 또는 4B를 줘서 아이들이 쓰는 데에 별 무리가 없게끔, 부담스럽지 않고 힘이 너무 들어가서 힘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이라고 하지만 한글 읽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기 의사를 쓰는 건 아니더라도 읽는 거 정도는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 정도를 읽고 사고력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문제를 읽어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께서 1차적으로 그걸 독해, 해석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격적인 사고력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한글도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글도 알고 어느 정도 글쓰기도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책상에 앉아야 되겠죠. 자, 책상에 앉는데 그 책상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집중이 한 5분도 안 되는데 사고력 수학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15분, 20분 앉아있게 되면 걔는 그때부터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머님들께서 책상에 앉아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딱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보신 다음에 이것을 조금씩 5분 단위로 좀 늘려서 초등 입학 전까지 한 2, 30분 정도 되게 20분 정도 되게끔 만들어서 초등 입학해서는 30분 앉아있게 된다면 학교 생활도 무리 없이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상에 앉아서 아이의 집중력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냐면 점 읽기, 그 다음에 뭐 숨은 그림 찾기, 아니 틀린 그림 찾기 등으로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들도 이 방법을 굳이 뭐 숨은 그림 찾기, 길찾기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한 15분, 20분 동안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건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집중력을 늘려주면서 아이가 한 2, 30분 정도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어머니께서 잘 이렇게 다듬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누리 교육 과정이 아니라 좀 바뀌게 되었죠.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렇게 유아 때부터 학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점점 놀이가 중요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놀이는 놀이에서 끝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내가 오늘 한 것에 대한 확인 학습 정도는 지면이나 다른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솔직히 물론 훌륭하신 엄마 선생님이 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사교육 시장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확인하는 게 쉽지 않죠. 따라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치우치진 않더라도 유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오늘 이거 한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학습의 연결을 지을 때 수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닌 아이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나는 이해가 되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이게 알 것 같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이해가 힘들 수도 있구나라는 것으로 조금 어머님들께서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유아 때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어머님들의 약속을, 계획을 깨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깨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습관을 들여놨다가 우리가 초등을 입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초등 입학을 해서 어머님들이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아이들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교육 과정과 요즘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교과 과정이 살짝 변했고, 그 다음에 수학 교육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지금 수학 교육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재상을. 자,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문과여도 이과 과목을 잘해야 되고 이과여도 문과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만능인 아이들을 키우고 싶대, 만능인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창의융합형 인재상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무엇이 중요하게 되냐면 이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지 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어떻게 교과서도 단원마다 생각하는 수학, 탐구 수학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단원에 있는 문제나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또는 토론을 하는 문제들로 이렇게 교과서도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만 변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과정이 변하면 무엇도 바뀌냐면 평가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결과 중심 평가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과정 중심 평가 방법으로서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것을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는 과정 중심 평가로 변하게 되면서 과정 중심 평가에는 뭐 서술형, 프로젝트 평가, 관찰 면담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행 평가를 시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 단원 또는 이 학습 활동을 이해했는지 그렇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 방법과 함께 우리 아이의 초등 입학해서부터의 수학 교과는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학 교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5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초등 수학 때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라는 이 5가지 영역으로 수학을 아이들이 다루게 되다가 고등학교 때는 수와 연산은 그냥 수와 연산으로 더 심화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은 기하 파트로 영역의 명칭이 바뀌고 심화 확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와 가능성은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내가 이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 자료와 가능성은 확률과 통계 파트로 명칭이 바뀌고 심화 확장이 되며 규칙성은 함수로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화식 영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5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엄마표로 수학을 진행을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자칫 수학이 수와 연산 파트에 수 계산하는 파트만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령 군제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가지 영역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아이들의 과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수화 연산 파트를 우선 먼저 보면 1, 2학년 때는 두 자리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정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3학년, 4학년군에서는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분수, 소수,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 소수의 덧셈, 뺄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의 수포자 걱정되시죠? 따라서 초등학교 때도 수포자가 숨어 있다. 언제부터? 3학년부터. 그럼 3학년 어디? 분수라고 아시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수포자는 숨어져 있습니다. 언제 숨어져 있느냐? 여기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 부분에서 은근히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류도 실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은근히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3학년 과정 중에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에 약간 좀 뭔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얼른 지금 잡아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5, 6학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약수와 배수, 약분, 통분,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5, 6학년 때 배우는 이런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고스란히 요 기본 바탕, 기본 개념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1학년부터 3, 4학년 또는 유아 때부터 3, 4학년까지는 무엇이냐면 5, 6학년 때부터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은 계산을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 감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 4학년까지는 수 감각, 단순히 드릴 문제집을 통해서 또는 이거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 감각 늘리기에 우리 아이의 교육을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 2학년군에서 다른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규칙성에서의 패턴 인식이라는 부분을 1, 2학년 때 배우는데 규칙을 찾고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까라는 것으로 구수를 사용을 해서 깨워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도형도 아이들이 1학년 처음에 갔을 때는 무엇을 배우냐면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입체 도형을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네모 상자 모양 또는 둥근 기둥 모양, 그래서 모양으로 우리가 언급을 하다가 그리고 평면 도형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평면 도형에서도 삼각형, 사각형, 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가 않고 1학년 때는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으로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칠교판을 다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 돼서 더 정확하게 다각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시간 개념, 시계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계를 보고 우리가 몇 시인지 정각, 그 다음에 30분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것 정도, 그 다음에 1시간이 60분이다 정도를 아는 것으로 측정 영역은 1, 2학년 때 마무리가 되고요. 자료와 가능성은 어떤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OX로 나타내는 정도로 우리 1, 2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은 이제 3, 4학년 때 그래프를 조금 더 배우면서 다양한 그래프를 학년군마다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5가지 영역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년군제로 나뉘어진 교육과정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이 학년군제에서도 어떻게 앞에 학년에 배웠던 거에 있어서 심화 확장되어서 다음 학년을 배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와 연산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지만 수와 연산 5, 6학년 때 빛을 보기 위해서 수 감각 늘리기에 초점이 돼야지 되고 수 감각 늘리기 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세 자릿수 덧셈 뺄셈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덧셈 뺄셈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어놓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규칙성, 도형, 측정, 자료화 가능성인데 1, 2학년 군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할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패턴 인식은 고스란히 뭐 규칙적으로 뭐가 나타나는지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고요. 1, 2학년 때 도형 역시 도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형을 어떻게 배우느냐? 처음엔 입체 도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평면 도형으로 가게 되는데 입체 도형, 평면 도형 다 말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입체 도형, 평면 도형 다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면 모양으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뭐 공 모양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얘네들을 구, 직육면체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평면 도형에서도 둥근 모양, 뭐 공 모양 아니면 뭐 세모라고 이 얘기를 하고 네모 모양이라는 이런 것을 용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아직 1, 2학년 때는 도형에서도 그렇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측정에서는 시간 파트가 나오긴 하는데요. 시계 보는 것, 아이들이 시계를 못 보고 들어가면 사실은 안 돼요. 시계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은근히 저희 디지털 시계가 많기는 한데 학교에 가서 보면 교실에 디지털 시계가 아닌 일반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일반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 시계를 봐야지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냥 한번 처음에는 정각을 알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분 그리고 그 다음엔 9구단 5단을 아이가 알고 있다면 분은 5 단위로 늘어난다라는 것 정도로 우선 정각과 30분 정도는 꼭 알고 초등 입학을 했으면 하는 게 피노키오 쌤의 바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 영역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피노키오 쌤이 별로 할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초등 수학이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계속 왜 이렇게 수화 연산만 얘기를 해?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서 이 5개의 영역들 중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학년 때는 수화 연산이 71% 정도가 나왔고요. 2학년 때 60% 조금 나오긴 했지만 3학년 때는 다시 60% 정도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50% 넘게 우리 1, 2, 3학년 아이들이 수화 연산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화 연산을 잘 해놓고 감각적인 수감각을 잘 늘려놓으면 1, 2, 3학년 때는 뭐 할 수 있다? 우리 아이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 60%, 50%가 넘는 수화 연산 파트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4학년부터는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렇게 이 연산 파트는 줄어들고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으로 이렇게 다른 영역에 함께 공부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아,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 수화 연산 파트에 조금 주력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을 이제 보실게요. 자, 수화 연산만 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세요. 자, 요즘에 아이들이요, 적어도 3개에서 4개의 수학학원을 다닌다고 제가 들었어요. 연산학원, 교과학원, 사고력학원, 또 그런데 사고력도 어떤 학원의 그 방향이 조금 스타일이 달라서 사고력학원을 2개씩 다녀서 총 초등 저학년 유아 때부터 수학학원만 4개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교과 사고력 수학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피노키오 쌤이 지금 1, 2학년 때 할 거 없어요. 수화 연산 잘 해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1, 2학년 때는 정말 딱히 연산이 주가 되지 아까 살펴보셨듯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연산도 이미 유학 때부터 그 연산을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 2학년 때는 교과라고 할 게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과에 어떠한 선이 없죠. 그렇지만 여기 점점점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9구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곱셈 단원이 나오는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교과가 조금 들어가서 교과 심화를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가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다음 학년에서도 해결하기 위한 교과에서의 그 기반이 마련해 줄 수 있다. 정말 급이 다릅니다. 이 곱셈 단원에 대해서 아이가 심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3학년부터 다룰 수 있는 문제, 2학년부터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의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2학년 때는 이렇게 2학년 2학기부터 이렇게 교과를 시작을 하고 그 전에는 무엇? 연산에 치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산만 하면 우리 아이 놀려도 돼? 아니요. 지금 계속 생각하는 수학이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 교과를 해야 하고 교과 심화를 해야 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 사고력 수학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우리의 아이들을 1, 2학년 때 정말 사고력에 퐁당 담갔다가 빼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사고력 수학은 언제까지 하는 게 좋아? 3학년 또는 4학년까지 평범한 아이라고 한다면 3학년 또는 4학년까지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초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연산과 교과예요. 사고력도 연산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게. 그리고 교과 과정의 그 개념들도 사고력에 나오기도 하기도 해서 사고력만 주력할 게 아니라 기본 바탕은 뭐다? 연산과 교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 6학년에서는 다 안 해도 되냐? 아이가 하고 싶다면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 4학년 때까지 이렇게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우리의 아이들의 뇌 발달도 사고력에 대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학년, 넓게 잡아서 4학년이기 때문에 평범한 아이라고 한다고 하면 4학년까지 접해줘도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내 아이가 영재원이나 다른 그런 특목고 영재학교 등의 학교를 원한다고 하면 5, 6학년 때까지도 계속 사고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초등 때는 연산과 교과 심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수학 그 로드맵을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시키면 되겠고 우리 아이의 그 진로에 따라서 3학년 또는 4학년 5, 6학년 때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사고력 수학입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처음에 고등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저희 아이를 좀 잘 키워보겠노라 유아 수학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아? 연산, 교과, 교구, 스토리텔링,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정말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많은 거 종류 중에서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의문이죠. 엄마가 정말 줏대가 잘 가지고 있고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하나 가지고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구 옆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선행. 빨리빨리 해야지. 선행해야지.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 교과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기 옆집에는 지금 4학년 거하고 중학교 과정 거를 넘어가는 아이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니까 당연히 그거 불안하다는 건 공감하고요. 그런데 또 요즘 많은 엄마들이 정보 싸움과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행도 그냥 선행을 하면 안 돼. 있잖아. 심화까지 해야지 돼. 라고 하니까 이 선행도 해야 돼, 심화도 해야지 돼. 정말 우리 아이들 불쌍하기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엄마들은요, 대체로 수학을 많이 이렇게 푸시하는 엄마들은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학창 시절을 보면 수포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수학을 마구마구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집 애들 또 누구는 사고력 수학 문제집 뭘 풀었다라는 것으로 정말 힘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요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아이도 제가 막 이렇게 푸시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무슨 7살 때 큰 애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7살 때 엄마를 떠나서 자기 장가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우리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사고력 수학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깜짝 놀랐어요. 사고력 수학이 뭐야? 라고 했어요. 저 처음에 우리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사고력 수학이 뭐야? 원래 수학이라는 것은 추상화된 사고를 다루는 학문이어서 논리력이랑 사고력을 기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사고력 수학이 뭐야? 라고 해서 제가 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사고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어떤 거냐? 처음에 사고력 수학, 사고력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영재원이나 특목고 대비에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그 대비를 위해서 풀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았어요. 이게 한 10년 전 이 아이가 커서 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마케팅 효과로 만들어낸 신조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만 시킬 게 아니라 우리 조금 수요층을 조금 넓게 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의 만들어낸 마케팅에 대한 신조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력 수학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결력 생각하는 수학 좋아. 그런데 이 수학 왜 하는 거야?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는 제 주변에 이렇게 그 같은 동계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직 얘네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해? 왜 생각을 안 해? 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 때와 중등 때의 수학의 분위기는 달라요. 그리고 중등 때와 고등 때 수학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중학교 때 수학은요, 어떻게 보면 유형을 많이 이렇게 좀 반복해서 보게 되면 중등 수학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최상위권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중학교에서의 그 성적을 고등학교 진학 후에 유지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한 60% 정도는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등 과정은 그 유형을 다 파악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따라서 이 유형을 파악하진 않았지만 기본 원리와 개념은 알아놓은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 문제에서 접해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을 사용을 할지, 어떠한 원리를 사용을 할지를 사용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게 없어요. 문제 한번 딱 읽어보고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상위권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사고력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이유에서 사고력 수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돈을 써서 아이한테 공부를 시켰으면 바로 결과가 나타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게 바로 사고력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단점이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먼 훗날에 수포자를 만들지 않고 정말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게 함에 있다라는 것으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편견은 뭐냐면 사고력 수학은 어려워. 그래서 학년이 조금 우리 아기 때 안 해놨으면 그 다음에 하기가 어려워라고 받아들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고력 문제집들이 상당히 조금 어렵게 학년이 올라가면 어렵게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고력 문제는 어떤 거야? 사고력 문제는 지금 어떤 거여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만이 사고력을 빌려줄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자, 사고력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해 보지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풀어봤던 게 아니라
처음 문제를 보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거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풀어볼까? 정말 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했을 때 길러지는 것이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틀렸어. 답이 틀렸어.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 답이 틀렸어. 그래도 내 아이의 사고력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올라갔을 것이다. 향상됐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이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의 사고력은 길러졌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해보는 것이 우리 아이의 사고력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어머님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실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틀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너의 사고력은 길러졌을 거야. 내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얘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양이 해야 할 분량이 많으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해야 할 게 많으면 막 불안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게 되지 충분히 이걸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랑 똑같아요. 네, 따라서 양이 많거나 아니면 어떠한 시간을 딱 두고선 빨리 해. 너 이거 안 하면 너 나 혼나. 저 매일 쓰는 이런 단어이긴 하지만 이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거 자체는 사고력을 기르게 하는 데에서 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고력이 어려워 이거 사고력 내 아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력 접하는 게 때를 놓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사실 사고력 수학은요. 이렇게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한번 풀어서 끝까지 해결하려는 이 성취감을 맛보게 함으로써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학년이나 단계를 낮춰서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잘 못하지 않아요. 못하는 것 같아도 어떤 하나는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음식을 못한다고 해도 다 못하진 않아요. 적어도 저는 라면 하나는 잘 끓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개 중에 잘하는 거 하나가 있듯이 아이한테도 잘하는 영역, 자신 있는 영역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역부터 우리 아이한테 한번 풀어보게 제시해 주는 게 사고력 수학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들의 그 사고력에 대한 흔한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와요. 자,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진 않아요. 하면 좋다. 그런데 초등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연상과 교과 심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상과 교과 심화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고력을 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은가요? 일주일에 한 번 사고력 학원을 다니던데 이것과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고력이 길러지는 게 문제의 양이 많다고 해서 시간이 적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지고 문제의 양이 적어도 시간이 주어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더 좋고 조금씩 매일 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 하는 게 좋고 조금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루에 10분 할 걸 일주일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으로 추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 심화를 잘하면 사고력도 잘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사고력과 교과 심화 문제 유형 분위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교과 심화를 했다고 해서 사고력 수학까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얘기는 아까 로드맵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평범한 아이들은 3학년 또는 4학년까지 그리고 진로가 영재원이나 이렇게 영재학교 등의 그 특목고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시간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사고력 수학을 싫어해요.
사고력 수학을 싫어한다. 그런데 꼭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단계를 낮추거나 그러면 계속 개워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이의 학년보다 조금 낮추라는 얘기도 이런 얘기에서 질문들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면서 제일 뿌듯했던 아이는 교과랑 연산을 너무 싫어해요. 교과 연산을 너무 싫어하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얘는 교과 연산 싫어하니까 계속 교과 연산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고력 수학을 좀 접하고 나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연산, 교과 심화까지 그렇게 잘 넘나드는 아이를 봤어요. 이때 되게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교과 연산 싫어하는 아이는 싫어하더라도 사고력 수학을 접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 수학을 접해 봄으로써 이게 넘나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교구 사용하는 것이 좋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교구가 이해를 못할 땐 아주 좋죠. 그렇지만 이 교구가 계속 교구에 의존하면 되지 않아서 이 교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교구는 왜 쓰여졌는지 정도는 조금 알고 그다음 교구의 사용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 사고력 수학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들, 어떤 교재 다음에 어떤 교재 해야 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피노키오 쌤의 사고력 교재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기 있는 사고력 수학 교재입니다. 저희 이 안쌤 교재도 여기 있죠. 개미 퍼즐. 개미 퍼즐이요. 아까 제가 유아 때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개미 퍼즐 완전 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스타트를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교재는 여기 팩토 또는 탑사고력 1031입니다. 자, 그런데 팩토는요, 물론 유아나 어린아이부터 나오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팩토는 탑사고력보다는 쉽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토보다는 탑사고력이 어렵고 탑사고력이 보다 난이도가 있는 게 1031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여기서 지금 팡세가 나오기 전까지 개미 퍼즐 그 다음 단계가 노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31 다음에 어떤 게 또 많이 어머님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시냐면 난이도가 있는 게 필주 수학입니다. 그리고 필주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게 최상위, 디딤돌에서 나오는 최상위 사고력이고요. 최상위 사고력보다 어려운 게 올림피아드 3%인데 그 올림피아드 3%는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교과 과정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풀게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2학년 과정까지 마무리가 된 아이에게 문제를 풀어보게 할 때 도움이 되는 문제는 뭐다? 안쌤에서 나오는 안쌤 교재의 스팀 창의사고력, 여기 초급편, 실력편 요걸 저는 제 최상의 난이도로 이런 걸 한번 풀어보게 하고 싶다라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개미 퍼즐에 있어서 이 개미 퍼즐 다음에 그 다음에 전 뭘 추천해 드리냐면 팡세라는 사고력 교재, 따끈따끈한 이 사고력 교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초등 저학년까지는요 개미 퍼즐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031 단계 초급 아니면 입문 정도까지는 조금 접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 아이의 진로가 영재원 쪽이나 아니면 영재학교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스팀 창의사고력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1031부터 이 뒤편까지가 내 아이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하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질문이 항상 여기에서 많이 나오세요. 팩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1031 풀이했더니 너무 힘들어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요 난이도 정도의 순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 이야기가 끝났고요.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피노키오 쌤과 팡세로 사고력 기르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고력 교재가 이거 다 처음에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사고력 수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큰애도 사고력 수학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학년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팡세 교재를 보는 순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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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팡세를 주면 좀 애도 이 수학이 어려워, 사고력 수학 어려워라는 이 부담감은 덜어질 것 같다, 없어질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수학의 5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력 수학 문제의 스타일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학 영역에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패턴, 퍼즐 전략, 유추, 카운팅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영역이 나타났는데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패턴은 아실 것 같고 유추는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주류가 될 거고 카운팅은 뭐냐면 경우의 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요. 사실 아이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해서 이걸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접해 준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면도 올라가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팡세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고등학교 때 정말 중고등학교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술적인 면, 하나의 안목을 키워줄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문제의 유형을 반복을 해서 그 원리를 캐치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님들께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다. 내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다. 또는 재미있게 사고력을 해주고 싶다. 길러주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사고력을 넣었다 뺐다 아이가 개원할 것 같아서 넣었다 뺐다 하시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또 유아 때는 접해놓지 않았던 아이 사고력을 지금 접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팡세의 교재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는 B단계가 9세고요. 이제 한 3월 말에서 4월 달에 C단계까지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단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초등 저학년 또는 유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교재, 정말 영재원에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교재 1031을 풀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되냐? 팡세를 이렇게 P단계에서 A단계를 해주셨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먼 훗날에 정말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031 푸는데 이 팡세가 어떻게 도움이 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부터 1031 풀이 C단계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C단계를 우선 먼저 보면 여기 C단계에서 이중 패턴 정도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중 패턴이 뭐냐? 2가지의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정, 흰색, 흰색, 검정 이렇게 색깔에 대한 색깔 마디가 나오고 또 하나는 크기 마디 그래서 크다, 작다, 작다가 나와서 이 패턴을 완성해야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결해야 하는 게.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 원리를 알 수 있게끔 여기 팡세에서 나와 있습니다. P1단계에서 이렇게 여기 다음에 여기 색칠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야. 그 다음 여기고 내가 채워야 할 게 어떤 걸까를 아이들이 원리를 파악해서 풀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A1 단계에서는 사실적으로 이중 패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패턴 부분에서. 그래서 이중 패턴을 접해본 아이는 수월하게 풀지 않을까? 이게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하면 이 해결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원리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더 추천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규칙성 파트에서 1031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1부터 5까지 화살표를 읽는데 모든 칸을 한 번씩 지나게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이들이 쉽지 않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팡세 P2 단계에서 퍼즐과 전략에서도 이렇게 1부터 6까지 모든 칸을 다 한 번씩 지나면서
풀어보게끔 해결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요, 개미 퍼즐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 아이들 부담 없이 시작을 할 때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개미 퍼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유추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규칙성에 대한 여기 3이 나오고 어떤 빨강색 가방을 집어넣어서 6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규칙을 살펴서 여기에서 달걀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누구일까? 수가 누가일까? 하는 건데 이 훈련도 사실 1031 이 문제 유형이 조금 적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팡세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 더 살펴본다고 하면 요거 아이들 엄마들도 또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문제, 잘 못 푸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규칙을 찾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을 만들게 하는 이 상자 색칠까지 하는 이런 문제 어려워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팡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1031 단계에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확률과 통계 파트예요. 확률과 통계 파트인데 지금 여기 풍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 색칠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요런 것도 미리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운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초록공이 나오는 경우, 뭐 빨간공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이 숫자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 10의 자리 두 자릿수 만들고 하는 요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아니에요. 사실 순서대로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스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실수로 빼먹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그래서 요런 걸 접해준다면 도움이 될 거다. 사실 저도 이런 경우의 수를 이 유아 아이한테 접하게 해주려고 했을 때 중간에 꼭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풀이 방법을 아이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푸는 방법을 틀에 맞추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얘는 이런 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가 습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팡세가 정말 괜찮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팡세를 4월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권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4시부터 4시 50분까지 팡세 P단계를 한 달에 한 권씩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팡세 P단계가 끝나면 팡세 A단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1031 풀이는 같은 시간대에 수요일 날 5시 10분부터 6시까지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혹시 아이와 함께 풀거나 아니면 아이와 함께 하실 때 부담스러우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실 때면 안쌤 영재교육원 카카오톡 채널로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피노키오쌤이 아이들과 함께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